반갑습니다. 네. 제가 불과 지난주에 우리 유승환 박사 그 강연을 들으러 왔다가 갑자기 일주 후에 이렇게 등장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반갑고요. 음,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이제 치열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82학번이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386 세대의 그 황금기, 불리는 세대인데 저는 그 용어를 아주 혐오합니다. 386이라는 용어를. 그 당시 이제 286까지 나온 상황에서 386으로 가는 그 사양이, AT 사양이 그때가 1995년경인데, 그때 이제 80년대 학생운동 했던 단위들이 모여갖고 어떠한 조직을 만들자. 그게 나중에 제3의 힘이라는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모였던 단위들이 주로 총학생회장들, 82학번, 8485년도 총학생회장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한창민이라는 연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이 이 전자신문인가 어디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친구니까, 그 당시 30대,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출신, 60년생 이래가 그걸 조합해서 386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데 최악의 장명이다. 근데 그게 뭐 원래 안 좋은 게 잘 퍼지잖아요. 단 음식이 퍼지듯이. 저는 우리 세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광주 세대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박정희가 거의 태어나서부터 입학할 때까지 대통령이 박정희였고, 그리고 불세출의 영웅인 줄 알고 있는, 가난해서 구해낸 그런 세대였는데, 그리고 반공을 넘어서 멸공 세대거든요. 우리가 멸공, 반공은 약하다고 멸공까지 갔던, 그랬는데 그 단위가 이제 80년 광주 때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다 폭도들이 북에서 내려온 간첩의 조정에 의해서 일으킨 그걸로 알고들 있었는데, 대학 입학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 대통령이 그 학살의 주모자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진짜 다 무너진 거죠. 그동안 배운 모든 게 무너졌고, 그래서 그 광주의 충격 속에서 삶이 재설계됐는데, 어디 건방지게 걷다가 386이라는 컴퓨터 사양을 붙이는 그들의 그 미래가 일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명에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거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가 꼭 맞다는 게 아니고 그 용어의 비극성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학생운동을 끝내고 나와서는 운이 좋아서 징역에서 나오자마자 그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 우리는 87년에 6월항쟁만 기억하고 그 영화 있잖아요. 1987. 네. 아주 잘못된 영화입니다. 1987에는 6월항쟁보다 더 중요한 게 6월항쟁이 끝나자마자 터진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너무 과소평가돼 있어요. 6월항쟁만 커져 있고. 그러니까 영화가 거기서 1987 6월항쟁 이러면 맞아요. 그 영화가. 근데 1987에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한 자락도 안 나오면서 어디 걷다가 1987이라는 용어를 쓰냐.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 마창 이런 대공장지대에 내려가서 한 20년 정도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서울 올라와서 지금 주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고요. 제가 호민론이라는 거는 대학교 다닐 때도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호민론에 관심을 진짜 갖게 된 거는 소련이 붕괴되고 그야말로 그 세상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어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최종 목적은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들을 당시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소련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대 전반이, 아까 말한 광주 세대 전반이 아노미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로 소련이 왜 무너졌을까를 대부분
천착한다 그러죠. 그걸 붙들고 늘어졌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가 없던 시절인데 그 천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역으로 발상을 했죠. 우리 사회에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 저기 인민들이 딱 가니까 그게 조선이 망하고 일본 등 열강이 쳐들어오고 그 시기였구나. 그 시기가 진짜 왜냐면은 신분제라는 것들이 어쨌든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물이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하던 건데 그런 게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왕조는 썩어갖고 그게 대략 300년 가는 게 왕조는 300년 이상을 잘 못 가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왕조를 잡은 놈들은 나름대로 개혁을 해요. 예를 들면 지주 소작 비율이 왕조가 망할 때 정도가 되면 8대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주가 8을 가져가요. 그리고 농사 직접 짓는 사람이 2밖에 못 가져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계속 양반들은 많이 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못 견뎌서 굶어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 이래갖고 이제 왕조가 소위 동양에서는 혁명이 역성혁명이잖아요. 왕조가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500년이 넘게 갔는데 그게 결국은 이 허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던 그 시대, 선조 때 그때 사실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컸는데 그만큼 사회적 위기가 컸는데 청이 이제 중국을 제패하면서 새로운 왕조로 바뀌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갖다가 받쳐준 거죠. 말 잘 듣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게 500년 이상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결국 말기에 있는데 우리가 동화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엘니뇨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랬대요. 태평천국에 난 중국에 1850년대에 일어나는데 홍수전에 의해서 그것부터 그냥 제가 교과서 나오는 용어를 쓸게요. 난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1894년에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한 50년간 엘니뇨 상태로 흉작이었대요. 엄청난 흉작. 가뭄에 의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못 먹으면은 전염병이 돌게 되거든요. 그럼 면역성이 떨어져 갖고 아주 막 참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문명사적으로는 신분제에서 그 신분제가 아닌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그 뭐냐 생산 영역에서는 그 봉건제라는 그 자연농업이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쟁기 끌고 다니고 이런 데서 이제 기계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신분제가 깨져나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에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위기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이 수훈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거는 동학이 거의 가장 오래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뭐 증상견이 원불견이 그건 뒤에고 그 앞에 종교들은 떠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랬대더라. 뭐 무하마드가 이랬대더라. 이런 거지. 그게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학은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창도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들여다보다가 최재우를 알게 되었고 최재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조선사를 공부하다가 천하의 역적 허균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뼈를 가르고 그 씹어 먹어도 현찮을 놈이다. 그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사면 복권이 안 됐어요.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그 정도로 아주 일을 부득부득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호민론이라는 그 아주 짧은 그러니까 뒤에 뭐 조금 더 있지만 A4 용지 한 장이 안 되는 책 여기 나온 게 그 정도인데 그 호민론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97년, 8년경에 이제 IMF 직후에 읽은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세계적인 조직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직론의 핵심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조직을 어떻게 할지 아는 거잖아요. 인간을 이해 못하는데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점에서 읽게 됐는데 이제 이 허균은 1569년생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1620년대인가에 죽었으니까 1592년이 가운데 딱 있는 거죠. 임진왜란이. 그래서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는 사태거든요. 7년 전쟁이라고 하더니 7년 전쟁. 7년간 쑥대밭이 된 거죠, 완전히.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한복판에서 겪었던 사람이고, 그 호민론의 핵심은 이제 그 대저 백성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먼저 항민이 있다. 항상 할 때 항자예요. 늘 그렇다라는 의미인데 늘 지배계급의 어떤 양반들의 순응해서 살아가는 죽으라면 죽는 수준까지 하는 대다수가 그렇죠 뭐. 그거 개겼다가는 엄청난 처벌을 받고 굶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항민이고 그 다음에 원민. 원민은 원한을 품는다 할 때 원민이거든요. 이 항민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원한은 많고 투덜투덜을 하는데 문제의식은 갔는데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민이 있다. 이 호민은 영웅호거를 할 때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호자인데 아주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평상시에 몸을 푸죽간에 숨기고 세상을 엿보다가 때가 오면은 기다렸던 때가 오면은 들고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던 원민이 거기에 와 달라붙고 그러면 그 진짜 평생 그 착취만 당하던 등가죽 뼈가죽이 벗겨지는 사람들이 항민인데 이 사람들이 달라붙으면은 망하지 않을 왕조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성 오광 때부터 일어났던 이 한자 문화권의 저항을 꿰뚫은 거예요. 이 허균은 거의 뭐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여우 같은 말을 붙여요 뒤에다가. 왜냐면 출판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태평성대다. 그렇지만은 군왕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늘 백성을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 딱 붙여서 출판이 된 거예요. 만약에 걷다가 지금이 호민이 들고 일어날 때다 그랬으면은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과대평가된 사람이 윤동주예요. 시인 윤동주. 윤동주는 자기 친구한테 보냈어요. 한 번도 생전에 발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발표된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허균은 이거를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니까 곧다가 그 재주를 핀 거죠.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태평성대지만은 백성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이래갖고 이제 이거 호민론을 썼는데 그거를 읽고서 이제 제가 울산에서 노동운동할 때 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대중 강연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학습도 전혀 안 돼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맞게 막 이제 저항을 시작한 그런 초짜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호민과 최재우와 전봉준을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흔히 얘기하는 좌파들은 맨날 마르크스가 어쩌고 레닌이 어쩌고 뭐 어디 스웨덴이 어쩌고 핀란드가 어쩌고 맨날 이런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돼요. 진짜 극소수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운동인 줄 알아요. 그건 진짜 비극이라고 봐요. 진짜. 당연히 그 공부해야죠. 어느 나라 이론이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이론은 다 동일한 권리가 있는데 한국 상황에서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그럴 땐 당연히 그래야 친구들한테 가서도 공부한 거 얘기하면서 설득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얘기하고 형제 자매하고도 야, 저기 호균이 대단하더라.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일반적인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허균하면 홍길동전 이상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호민론을 썼는데 그걸 기가 막히더라. 이래야 대화가 되고 주변이 넓혀지지 맨날 어디가 좋아요. 뭐 마르크스가 뭐 언제 선언을 썼고 뭘 썼고 자본론을 썼고 자본론을 안 읽고는 자본주의를 모르니까 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그래서 우리 운동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상황은 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호민론을 이제 읽게 되면서 최재우는 그 전부터 왜냐면 최재우라는 사람이 태어난 데가 경주에 지금 동국대 분교가 있는 데가 있어요. 경주에. 경주가 넓으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제 천도교가 거기를 성지로 삼아서 용담이라고 그러죠. 그 용담주사 나중에 그런 걸 쓰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행을 진짜 역전시킨 뭐 1인 출세가 아닌 운동가들이 볼 때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전범이 될 만한 인생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최옥인데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조선 말이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과거 급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비를 잘해야 과거가 급제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얼마나 멀어요. 경주에서 문경세제 넘어서 서울까지 와서 과거를 5번 봤는데 5번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심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래서 이제 저기 내려오다가 물을 얻어 먹으려고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 물 한 잔 주셔.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이니까 힘내게 그러면서 최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를 4번이나 떨어졌는데도 멀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이 본인이 최옥인데 그래서 아주 경기를 일으켰다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불행하게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을 상처하게 돼요. 돌아가시게 돼. 그래갖고 이제 혼자 사는 거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일대 과거는 떨어졌지만 아주 이 퇴계하게 고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옥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갖고 영남에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여동생이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청산 과부가 됐는데 이제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과부는 제가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됐으니까 이 제자가 스승님 제 여동생이 혼자 힘들게 있으니까 스승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책에 서자로 나오는데 최재우가 서자가 아니에요. 서자는 멀쩡한 데에서 첩으로 들어온 사람의 아이지만은 과부의 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존재가 없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게 최재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만 왜 둘이 있었어요. 상처한 부인들로부터. 근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60이 넘어서 그 아이의 신분 조건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부자였거든요.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그 경전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최재호가 커서 보니까 자기는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못 봐요? 양반의 아이인데요. 에? 양반의 아이인데 왜 못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하고 하게 됐는데 이 과부는 경국대전에서 제가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아였던 거예요? 어쨌든 표현은 뭐 뭐로 쓰든지 하여튼 아무 자격이 없는 지금으로 치면 비국민이에요. 몰랐어요. 네, 다 모르죠 대부분. 그래갖고 이제 최재우가 거기서 이제 그 무과를 보려고 그래. 무과는 열려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야 너는 무과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검결이라고 해서 최재우 처형의 직접적 제목은 사돈 안정인데 이제 그 칼춤을 추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그 무술했던 사람이 나중에 포교의 수단으로 칼춤을 추고 그래서 오윤이 그 찍은 판화 중에 붉은색에 칼을 들고 이러고 있는 그게 그 최재우의 모양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죄송한데 칼춤을 추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걸레니까. 예. 나중에 질문은 맥을 끊지 말고 나중에 네,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최재우가 이제 그러는 과정인데 아버지가 15살인가 16살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용담에서, 그 경주촌에서. 그 전까지 종손같이 대하던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이 새끼야. 어? 너는 족배도 없는 새끼야.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갖고 천도교에서는 구도의 뭐 팔로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출을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자기 이러던 사람들이 아버지 죽자마자 그러지. 그 다음에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만 가르쳐. 귀하다고, 자식 귀하다고. 그래서 가출을 해갖고 팔도를 떠돌게 돼요.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 거의 죽을까 말까를 하면서 돌아다녔겠죠. 근데 그 옐료뇨의 그 참상을 보게 되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이거를 구할 방도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아버지한테 배운 유교, 유학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조선에서는 탄압했지만은 임진왜란때 승병들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거의 노비 취급을 받았어요. 그 승려들이. 근데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큰 역할을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하면서 불교가 밑으로 굉장히 번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최재우도 불교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유불선이라고 그러는데 선은 이제 우리가 불교의 선자가 아니고 신선할 때 그 선자거든요. 그거는 이제 화랑 때부터 내려오는 이제 경주니까 그 세 개를 합쳤다 그러는데 세 개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숨겨요. 동학하고 천도교 하는 사람, 김용옥에도 다 숨기고.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그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국주의 천병같이 신부들이 와서 목사들이나 했지만은 평등했잖아요, 얘들이. 이미 부르주아 혁명을 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동학은 동학에 입문하는 순간 반상차별이 없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반상차별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통한입니까? 그 상놈이라고 차별받으면은. 그리고 두 번째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 동학 천도교 애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십시일반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거의 동학에서 나온 건데 동학도들은 한 숟가락씩 해서 그 쌀을 모아요. 그래서 가난한 동학도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 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시천주 조화종에서 21자 주문을 10,000번을 외워야 입도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100번으로 줄여요. 나중에 되면은. 줄을 서갖고 들어올 거야, 진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최재우의 글들을 보면은 여기서 푸주간에 몸을 숨기고, 즉, 낮은 곳이거든요. 푸주간은 백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비국민이에요, 당시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세상을 봐라. 대통령이 되려고 보는 세상과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세상은 다르게,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재원은 이제 저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해요. 이 동학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서 그것도 기독교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기독교는 성경을 놓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담누사라든지 그 동학의 경전들 그게 이제 그래서 저술이 되는 거고 그거를 놓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를 그렇게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형세를 엿보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자족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의 변화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장점은 뭐고
그들의 통치력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만이 조직이 확대가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잘한 거죠, 최재우가. 그래서 이제 1824년생인데 최재우가 딱 40살, 만 40살인 1864년에 그 유학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이 반상차별이 그 깨졌다. 그래갖고 그 경주 일대에 그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소를 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체포돼서 갇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국가 체계가 거의 붕괴 상태니까 동학도들이 충분히 꺼낼 수 있었어요. 돈도 있고 완력도 있고 그리고 내통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형리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간수들. 걔들하고도 다 내통돼 동네 애들인데 뭐 형 동생하고. 그래갖고 꺼내려고 하니까 최저가 다 거기서 멋있는 말을 해요, 진짜. 아서라,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동학이 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만이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인데 최시영은 포항 사람이에요. 포항인데 거기서 경주 용담까지 50리 길이에요. 길도 좀 험하고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근데 거기를 약속을 한 번도 안 잊었대요. 근데 글을 몰라요. 최시영. 예. 근데 저기로 찍은 거죠. 그래서 최시영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높고 멀리 도망가라. 즉 뭐냐면은 너가 뭐 나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멀리 도망가서 경전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모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수배자예요. 최시영은. 그러니까 1864년에 수배된 사람이 1급 수배가 된 사람이 1895년 동학농민혁명이 패배하고 96년인가 7년에 체포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을 도발을 친 거예요. 거의 30년, 36년 가까이를, 예, 도발을 쳤는데, 그래서 다 최시영이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건 조직의 힘이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어마무시하게 체포하러 다니죠.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경제를 다 간행해내고 계속 활동하면서. 활동 안 하면서 30년 숨어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외가 인맥을 타고, 신도잖아요. 제가 최시영이 그러면, 신도분의 친가 인맥으로 가면 잡혀요. 그 당시 족보가 다 있으니까. 외가를 타버립니다. 근데 외가는 정리가 안 돼 있어. 그거를 그렇게 날카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초꾼들을 다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끼라고 진압파 잡으러 올 때 한 100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와갖고 어떻게 잡아가요? 그러면 약초꾼들이 약초캐다가 야, 저기 어디 동네 어귀에 나타났다. 빨리 쳐라. 그러니까 30 몇 년을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 김영옥이 아는 척을 엄청 하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완전히 그 종이떼기 보고 떠든 거예요. 실제 이렇게 가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상도에서 동학농민형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경상도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지연이라는 거는 참 천연같이 극복하기 힘든데 경상도에서 동학농민봉기가 경상도에서 나긴 나요. 규모에 대해서는 전라도 봉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경상도는 거기서 크신 분들 알지만은 김해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평야도 없어요. 그냥 조각조각 산으로 다 있고 강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있고 그리고 지들이 농사에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것도 별로 안 많아요. 그 소작 짓는 사람들도. 근데 저 김제 만경 그런 데 가보면은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이 울분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년 그때 고종하고 민비가 한 게 뭐 명성황후 그런 거의 또라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명성도적이죠. 완전 명성도적인데 벼슬을 파는 거죠. 그때. 그래갖고 그 소위 동학농민 봉기, 고부봉기에 그 발단이 됐던 조병갑이도 예를 들면 2억을 주고 2년간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4억은 땡겨야만이 2억 갚고 남는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렴주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숫자가 많으니까 전봉준을 비롯해서 아주 너무나 갈구하던 사상인 거죠, 이 동학이라는 게. 후천 개병. 이런 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봉준이 이제 중심이 돼서, 물론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만 얘기하지만은 동학이야말로 일반 기독교나 이런 거와 달리 동학은 믿는다고 안 해요. 한다고 그러지. 동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래서 종교를 싸잡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종교가 번역하기 전에는 릴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다. 하늘과 사람이, 하느님과 사람이 그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분리가 됐는데 그걸 이어준다. 예수가 이어준다. 릴리전. 근데 그럴 때는 그것은 유일신을 놓고서 설정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학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동학이 그 전라도에서 그 엄청난 어떤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기축이 되고, 거기에는 전봉준을 비롯해서 진짜 중요한 인물이 김계남, 남원은 그 사람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기 한양으로 도적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좋은 왕인데 그 주변에 간신들이 있어서 가로막아서 그렇다. 그래서 악귀 권기를 처단한다. 이래갖고 이제 한양으로 공격을 해들어오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진압을 당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게 무슨 혁명적이냐? 혁명이란 말 빼라. 왕의 목을 안 치면서 무슨 혁명 운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권기를 다 처단해버리면은 그 왕이 무슨 왕으로 존재하겠어요? 사실은 저는 혁명성이 엄청 담지되어 있는 봉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김계남 같은 경우는 남원으로 가서 그 남원의 어떤 그 개벽된 세상 이런 거를 설정하고, 손화중이라든지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전봉준 하나만 겨우 아는 거지만은 사실 김계남은 좀 알려져 있죠. 손화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봉준은 몰락 양반의 적인데 그 봉기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훈장이었다고 그래요. 마을의 훈장. 근데 거기가 이제 고부죠. 고부라는 지명이 지금 있어요. 정읍시 고부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고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부 봉기할 때 고부가 아니에요. 네. 고부는 얼마나 넓었냐면 당시에 지금의 정읍, 그 다음에 고창의 일부, 막 근처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엄청 큰 고부 현이었는데, 동학 농민혁명을 깨고 나서 고종이 저 이름 듣는 것도 싫다. 그래갖고 파현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이걸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정읍 고부면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그 이름을 그냥 거기서 어떻게 가져간 거죠. 고부는 엄청 큰 지역, 고부봉계 고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봉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창혁인데 발단은 만석보 때문에 터진 거예요. 만석보. 그러니까 이제 만석보가 원래는 보가 있어요. 동진강에 보가 있는데, 김제만개 한복판에 있는데, 그 조병갑이가 오더니 보를 또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보가 있는데 물을 대는데 아무 상관 없는데 왜 이 보를 짓냐? 어쨌든 하나 더 지어놓으면 좋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뭘 더 걷고 안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힘들어요, 보 짓는 게. 근데 그걸 막 해서 했는데
또 물세를 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이제 못 참겠다 이래갖고 항의를 한 사람이 전봉준 아버지예요. 전창혁인데 그걸 뭐라 그래 그 곤장을 어마무시하게 때려갖고 장도 상처에 독을 나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이라는 게 당시에 그 목숨을 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게 있는 거죠. 분노와 이게 있어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1860년 내지 홍경래 난이 1820년대고 진주 등등의 그 봉기가 1860년대인데 그 실패 사례들을 전봉준과 손아준 김계남은 다 본 거예요. 용서한다. 그러니까 들어줄게. 요구 조건 들어줄게. 무장 해제해라. 돌아가라. 다 거짓말이야. 나중에 다 죽더라. 그래서 독하게 맘먹고. 그래서 실패라는 건 절대 실패와 승리라는 게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 없이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니네 하면 바로 분열이 돼요. 내부가. 야, 여기서 항복하면은 다 제사해준다. 그러면 항복하자파와 야, 저 거짓말이다. 근데 선례가 있잖아요. 쭉 여러 번에.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저 다 거짓말이야. 우리 여기서 멈추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이제 봉기가 끝없이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띈 거고.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우금치, 그러니까 승승장구해갖고 그 전주성을 점령하잖아요. 당시 전주성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전라도 일대에 통치하는, 그래서 집강수라는 걸 만들어서 해방구를 했던 거죠, 그때. 청일전쟁이 터지니까 정부군하고 이제 얘들이 이제 전쟁을 중단하면서 집강수 설치를 허가해서 타협체제로 존재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위력이 있었고 한 번도 패배를 안 했어요. 전주성 점령하고 한양으로 올라가자 해서 공주까지 오는 동안 동학농민혁명군은 패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금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분진 합격을 안 했냐. 동학농민혁명군이 분진 합격이 이제 주로 나폴레옹이 분진 합격 전술의 최고 천재인데 분진 나누어서 진격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금치에 중앙에는 일본군이 있었어요. 일본군이 스나이더 소총과 게틀링 기관총을 갖고 중앙에 딱 버티고 그 주변에 관군이 조선의 관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금치를 돌아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관총 세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의 무능이 엄청 회자돼요. 좋아하는 사람들, 동학농민혁명이 진짜 잘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이 지도부의 무능 때문에 아주 참사를 당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대충 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특성, 그리고 당시 일본군과 그 민병, 그러니까 뭐 군인 출신도 아니잖아요. 동학농민군이 말이 군대라고 써놨지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게 문명과 문명의 차이가 있는 시대예요. 만약에 똑같은 임진왜란만 해도 비슷하지만은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조총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일본은 미제 게틀링 기관총에 스나이더 소총인데 그거는 뭐 거의 상대가 안 돼요. 마치 그 1840년에 아편전쟁 때 영국 군함이 뭐 3대인가 4대가 왔대요. 근데 그 청나라 군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 근데 완전히 깨져갖고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그 협약을 맺게 되는 건데 엄청난 보상금을 내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얘들은 영국 군함은 포가 한 2km 정도가 날아가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아무리 100대가 있으면 뭐예요? 함대가. 그거는 200m, 300m 날아가는데. 그러면 1000m에서 쏴버리면은 얘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게 이제 스나이더 소총과 조총 그리고 게틀링 기관총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뭐냐면은 그 장성에 있는 황룡강 전투 때 광군이
일본 애들이 지원해준 게틀링 기관총을 갖고 진압하러 왔다가 쏴보지도 못하고 동학군한테 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뺏었어요. 게틀링 기관총을. 근데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야야 그거 처박아 놔라 이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시범을 해봤으면 대비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분진 합격을 하든 뭐든 했을 텐데 아, 그걸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큰 문제네요. 오히려 지적하려면 그걸 지적해야 돼요. 네, 그 승리에 도취돼서 네. 새로운 무기가 오면은 반드시 그거를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아,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부적 붙이고 아,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갖고 한복판에 그 우금치가 생각보다 가파뤄요.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 공주 그러니까 이인이라고 이제 저쪽 논산 이쪽에서 공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그 바위인데 아니 고개인데 치자가 한자 고개 치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넓어요. 넓고 가운데가 높은데 중앙에 일본 최정예 일본군이 게틀링 기관총이랑 스나이더 소총으로 무장하고 관군들은 이제 쭉 깔아놓고 거기를 갖다가 이 정예 동학군들이 뛰어드는데 일본 취재한 기자에 의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죽는데 계속 올라오고 용감하게 막 요만큼도 동요 안 하고 그래서 하루에 2만 명인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취재하는 놈들이 아니 저렇게 죽으면 다 도망갈 텐데 어떻게 계속 또 하고 또 하냐. 그 정도로 용맹했는데도 아까 말한 대로 그 게틀링 기관총의 위력을 알았으면 우회를 했을 텐데 그거를 안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안 맞았으니까 총을 그 관군의 총이라는 거는 꽁총이라고 그래서 관군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와갖고 이상하게 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얕본 거죠 한마디로. 그 병법에서는 경적이라고 그러는데 적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아무리 강해도 안 된다는데 그 숱한 승리, 불패의 승리가 동학군한테 그러한 잘못된 그거를 이제 심어준 거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지적을 해야만이 아, 우금치 전투에서의 패배의 어떤 실상을 알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했다가 또 혼날지도 모르지만은 투표 행위는 어떤 한 인간의 행위 중에 극히 일부분의 행위예요. 근데 투표를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그래갖고 적대시하는 순간 그 대단한 무능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민주당 경향의 사람들이 그게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가족들하고 싸우고, 뭐 일찍 해가면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는 저쪽이 너무 공고화돼요. 완전히 공고화돼서 잡아도 뭘 못하는. 그래서 진짜 저쪽에 윤석열이나 그 윗대가리 뭐 박민식이 이런 애들하고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 마음에 맞는 친구들, 가족들하고는 그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어떤 그 전혀 학습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해가면서 자꾸 설득을 해야지 그걸 적대화하는 순간 우리 그 이서부가 나오잖아요.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이냐. 해와 그 강풍이 강풍 불면은 더 꼭꼭 싸매요. 근데 그렇게들 행동들 해요. 술자리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이길지 몰라요. 그 술자리에서는 다수가 막 한두 명을 조져갖고.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오죠. 거기서 감정의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항민과 원민과 호민이 있는데 호민이 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넓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차분하게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짜 그 사람이 박정희를 좋아한다. 그러면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일과 사람이라는 건 공과 과가 있어요. 100% 악마와 100% 천사는 없어요, 세상.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100% 악마와 100% 천사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지배계급만 유리해요. 지배하는 애들. 저는 뭐 까놓고 얘기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 친구도 많고 많거든요.
걔들 별로 안 달라요. 한나라당 하는 짓들을 보면 발언은 세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일상사로 꾸려가는 걸 보면은 차 한 번을, 대중교통 한 번을 이용을 안 해요.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엘리트들은. 걔들이 뭘, 아까 푸습관에 몸을 숨겨,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영향력도 있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발 좀, 오토바이, 막, 인도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라는 거는 한 80km의 사람이 걷는 거에 맞춰서 보도블록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토바이가 달려봐요. 다 부서져갖고 지금 제가 몇 번을 넘어졌어요. 보도블록 위에서. 노인들은 어떨 거며.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냐 도대체. 우리 옛날에 버스나 택시, 트럭이 질주하는 거는 세탕 떼어야 되기 때문에 질주했다. 근데 결국은 임금, 그거를 막으니까 임금이 올라갔어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럼 라이더 유니온에 있는 후배들 많거든요. 걔들이 막 뭐라 그래요. 어? 우리가 그렇게 안 뛰면 위반을 안 하면 우리가 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상하다. 쟤들이 왜 내 얘기를 잘 그래도 귀담아 듣는데 왜 안 할까? 한 번도 위험에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보드를 걸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의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가 그 소위 진보정당의 고위급들, 아주 엘리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보좌관을 하거나 당의 상근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멀어졌어요. 많이 멀어졌어요. 네, 정서로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그건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책으로 못 느껴요. 네. 그거는 피부로 느끼려면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다녀보고 같이 보도도 걸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그런 쇼하듯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네. 그 유명한 금천의 이목희는, 제가 금천에서 오래 살아서 이목희라는 민주당 의원, 아주 대단했죠. 정책위원장도 하고. 보좌관, 이목희 보좌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의원님을 금천구 그 뭐라 그래요, 그 지역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 손잡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그걸 그렇게 싫어.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밑에서 이 유권자들이 따갑게, 자기 편일수록 더 따갑게 채찍질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으면요, 아, 쟤들은 뭐 내가 뭘 해도 날 찍게 돼 있어. 1, 2번 구도 하에서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게임이 그냥. 그런 게임이 끝나네요.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거다.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저항하고, 저도 지금 대림동에 지하층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위 국회의원들까지도 친구로 둬서, 옛날 그 광주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제가 돌아다니는데 다 보이죠. 이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10,000원, 20,000원 대고 해서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1번, 2번으로 갈라치기 구도에 딱 갇히는 순간 본인은 의도 안 하지만 이 구도의 영구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동학같이 작은 조직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안에 어떤 사람이 굶주리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네. 국회의원한테 헌금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돼갖고는 우리 사회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다른 정치인데, 다른 정치는 동학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